일부. 노년기에 자녀 가까이에 사는 것이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수 있는 이유. 노년에 가족과 함께 지내며 자녀를 돕고 손자들의 웃음소리를 즐기는 것을 꿈꿔본 적이 있나요? 듣기만 해도 완벽한 그림 같지 않나요? 하지만 이 선의의 선택이 고립감, 정체성 상실, 그리고 심지어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한 70세 과부가 딸과 함께 살기로 한 결정이 어떻게 꿈에서 조용한 고투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녀가 독립성을 되찾기 위해 어떻게 용기를 냈는지 알아봅니다. 함께 노화, 가족, 그리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중요한 진실을 탐구해 봅시다. 한 70세의 과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딸과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손주들과 가까이 지내며 집안일을 돕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노년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한다는 것은 누가 꿈꾸지 않을까요? 함께하는 가족 생활은 마치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복권에 당첨된 기분이었습니다. 하루하루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하고 주방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풍겨왔으며 유용한 존재로 느껴지는 안락함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삶이구나. 그녀는 손주들을 위해 아침을 준비하며 생각했습니다. 딸의 집은 세대간 공존의 낙원이 되었습니다. 아침은 프렌치 토스트와 꾸며낸 이야기로 지나갔습니다. 오후에는 손주들의 숙제를 돕는 즐거움에 교사였던 그녀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수학 좀 도와주세요. 손주 중 한 명이 부탁했을 때 그녀의 가슴은 따뜻해졌습니다. 유명한 대학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세대 간 함께 사는 것이 조부모의 행복과 삶의 목적 의식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사실을 직접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의 웃음 속에서 마치 젊음의 샘을 발견한 것처럼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너무 좋아 보이는 일에는 항상 이면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어느 날 오후, 저녁 준비를 하던 중 그녀는 딸이 전화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는 우리에게 큰 축복이에요. 엄마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자부심을 느꼈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작은 걱정, 불안 같은 감정이 스쳤습니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하루의 모든 시간이 분주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보는 조용한 시간은 어디로 간 걸까요? 하루는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아침, 숙제, 점심, 또 숙제, 저녁. 그녀는 가끔 예전의 아파트와 스스로의 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었던 날들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곧 자신을 다그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를 수 있을까? 내가 원했던 모든 것을 가졌는데 말이야. 어느 일요일 아침, 미키 마우스 모양 팬케이크를 만들던 중 솔직히 말해, 손주들을 위해 이런 팬케이크를 한 번쯤 만들어 보지 않은 할머니가 있을까요? 그녀는 문득 자신이 마지막으로 늦잠을 잤던 날이나 저녁 준비 시간 걱정 없이 친구들과 외출했던 기억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노년기의 자율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가족의 사랑과 암묵적인 의무 속에서 자신의 자율성이 희미해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아이들을 재운 후 그녀는 현관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남은 생애 동안 원하는 삶일까? 이 질문은 답을 얻지 못한 채 밤하늘에 떠있는 풍선처럼 공허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 그녀는 자신이 과연 올바른 길을 선택했는지 아니면 완벽한 할머니가 되고자 하는 욕망 속에서 자신의 길을 잃어버렸는지를 고민했습니다. 노년에 홀로 지내던 한 할머니는 일상 속에서 미묘한 변화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을 돌보러 가는 가벼운 방문이 점차 책임감 있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준비하며 활기찬 손주들을 쫓아다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익숙하게 들리시나요?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에피쿠로스는 시간은 멈추지 않고 인생도 그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 말의 진실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친구들과의 만남과 자신만의 시간으로 가득했던 하루가 이제는 자녀와 손주의 요구에 완전히 받쳐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점은 무엇일까요?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할머니들처럼 가족을 돕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점차 피로가 쌓이기 시작했고 설명할 수 없는 상실감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바로 여기서 유명한 노예 할머니 증후군이 등장합니다. 새롭게 공개된 넷플릭스 시리즈의 제목 같다고요? 그럴 만도 합니다. 이 용어는 저명한 의사가 만들었으며 할머니들이 무급 돌봄 역할을 맡을 때 겪는 감정적, 신체적 부담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손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즐깁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저귀를 갈면서 자신의 삶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가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이는 마치 아름답지만 고통스러운 선인장을 껴안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은 할머니들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기분, 신체적 피로, 그리고 개인적 자유의 상실은 우울증과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끝이 없는 마라톤을 뛰고 있지만 결승선에서 기다리는 메달이 없는 기분과 같죠. 그녀도 이러한 증상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피곤함을 느꼈지만 그녀는 스스로에게 이건 정상적인 거야. 할머니로서의 역할 중 하나일 뿐이야 라고 말하며 위안 삼았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행복과 건강을 희생하는 것이 정상적인 일일까요? 답은 아니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는 돌봄 윤리 게리 셰이드에 대해 이야기하며 특히 여성들이 타인의 필요를 자신의 필요보다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과부는 이 이론을 직접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그리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의 행복까지도 희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예전에 독립적인 삶을 그리워하면서 말이죠.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러 나갈 때면 누구에게 허락을 구할 필요도 일정에 얽매일 필요도 없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런 외출은 이루기 힘든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러니하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그녀는 자녀들과 가까이 지내며 따뜻한 교감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이전보다 더 외롭다고 느꼈습니다. 작가 폴테로는 외로움은 가족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는데 어쩌면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전개로 흘러갑니다. 가족과의 행복한 동거라는 꿈은 점차 조용한 악몽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으로 내린 결정이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어느 날 그녀의 딸이 진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노년에 그녀가 점심을 준비하던 중 딸이 찌푸린 얼굴로 부엌에 들어옵니다. 엄마, 아이들이 양파를 싫어한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왜 계속 양파를 넣으려고 하는 거야?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쓴 듯한 비난이 노년의 그녀에게 내리꽂혔습니다. 이 사건은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조언은 명령으로, 권유는 책망으로 바뀌어 갑니다. 노년의 과부는 자신의 공간이 점점 좁아지고 자신의 목소리가 사라져 가는 것을 느낍니다. 익숙하게 들리나요?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해보았거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그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을 통해 노년기의 자율성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고합니다. 에릭슨에 따르면 독립성을 잃는 것은 정체성 위기와 절망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며 오히려 우리의 본질과 같은 소중한 것을 잃을 수 있다니요. 노년의 과부는 이러한 현실의 무게를 점점 더 실감합니다. 한때 프로젝트와 꿈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하루는 이제 손주를 돌보고 지시를 따르는 것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여행을 계획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던 그 여인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라는 그림자 아래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한 유수의 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독립성을 유지한 노년층이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고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사실 누군가가 우리 삶의 모든 면을 통제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느낄지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좌절감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또는 내가 말한 대로 좀 해보지 그래? 라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자존심의 작은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원치 않던 불만이라는 손님이 한때 그녀의 안식처였던 집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특히나 힘들었던 하루를 보낸 후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한때 그녀를 보호해주던 벽들이 이제는 그녀를 가두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아무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낡은 가구처럼 버려지지는 않지만 소홀히 취급받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고통을 침묵 속에서 겪고 있을까요? 이 상황의 역설은 참으로 잔인합니다. 가족의 따뜻함을 찾아온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위로가 되어야 할 가까움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가족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독립을 되찾을 방법이 있을까요?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삶의 목적은 성장하는 것이며 이는 단순히 신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 영적 성장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매일 더 작아지는 기분을 느끼며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녀의 오랜 친구가 전해준 우리가 노년과 가족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한 모든 것을 뒤흔드는 충고로 그녀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지켜보세요. 어느 평범한 날, 그녀의 오랜 친구가 깜짝 방문을 결심했습니다. 특유의 환한 미소와 갓 구운 쿠키가 든 가방을 들고 친구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문 너머에서 마주한 광경은 그녀를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뭔가 달라 보이네. 친구는 그녀의 다크서클과 피곤한 표정을 보며 놀란 듯 말했습니다. 피곤함을 감추려 했으며 노년의 과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친구를 집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주방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친구는 언제나 깔끔하던 그녀의 집이 어딘가 어수선하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괜찮아. 뭔가 평소 같지 않은데 친구는 진심 어린 걱정을 담아 물었습니다. 그 순간 마치 넘쳐나는 강물처럼 그녀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노년의 과부는 자신이 얼마나 지쳤는지, 답답함을 느끼는지,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의 삶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느끼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있잖아, 가끔은 내가 나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아. 이제 나는 그냥 할머니일 뿐인 것 같아. 그녀는 눈물 속에서 고백했습니다. 손주들을 정말 사랑하지만 여행을 꿈꾸던 그 여자는 어디 갔을까? 밤새 소설을 읽던 나는 어디로 간 걸까? 친구는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속마음을 모두 털어놓자 친구는 그녀의 손을 잡고 알맞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똑같은 상황을 겪었고 내 인생을 바꾼 해결책을 찾았다고 말하면 믿겠어.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너는 항상 행복하고 자유로워 보였잖아. 그녀는 믿기 어렵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친구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그렇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었어. 내 아이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겠다고 설득했을 때를 기억하지. 처음에는 좋은 결정 같았지만 6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내가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지. 그리고 친구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년의 그녀처럼 독립성과 취미,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고요. 하지만 어느 날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랄프 알도 에머슨의 말이 떠올랐어. 당신이 운명 지어진 사람은 당신이 되기로 결심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다시 나 자신이 되기로 결심했어. 노년의 그녀는 친구의 이야기에 매료되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친구는 자신만의 결단으로 용기 있게 따로 아파트를 구해 이사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쉽지 않았어. 친구는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내 자녀들도 이해하지 못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관계는 오히려 더 좋아졌어. 이제 아이들은 나를 짐이나 끊임없는 아이 돌봄 제공자가 아니라 독립적이고 행복한 엄마로 다시 보게 되었지. 하지만 가끔은 외롭지 않아. 그녀는 걱정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친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가끔은 그래. 하지만 심리학자 칼 융이 말했듯이 외로움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전달하지 못할 때 오는 것이다. 그런데 말이야, 내가 독립을 되찾고 나니까 자녀들과 손주들과의 대화가 훨씬 풍부하고 의미 있어졌어. 친구의 말은 그녀의 마음 깊은 곳까지 울림을 주었습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불을 켜서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길을 드러낸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친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유지하면서 가족에 대한 책임과 자신을 돌보는 것 사이에서 건강한 균형을 찾는 데서 오는 거야. 최근 연구에 따르면 독립을 유지한 노년층이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더 좋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새로운 정보에 매료된 듯 했습니다. 맞아. 친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노년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독립적으로 사는 노년층이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느끼고 우울증 발병률이 낮다고 해. 심지어 면역력도 더 강하다고 해. 노년의 그녀는 잠시 침묵하며 방금 들은 모든 이야기를 곱씹었습니다. 마침내 두려움과 설렘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작해야 하지? 탈과 손주들에게 상처를 줄까봐 걱정이 돼.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이 영상을 좋아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과 함께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저처럼 이런 이야기를 즐기신다면 이 이야기 정말 좋아요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또 다음 영상에서 보고 싶은 내용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제가 다 읽고 있습니다. 함께 배워가며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나갑시다. 친구는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야, 진정한 사랑은 소유적이지 않아. 네가 진정한 너 자신으로 행복한 모습을 볼 때 자녀들도 더 많이 널 사랑할 거야. 작은 일부터 시작해봐. 항상 해보고 싶었던 그림 강좌를 들어봐. 아침에 혼자 산책을 나가봐. 그렇게 조금씩 너만의 공간을 되찾아. 차가워진 커피잔을 손에 쥐고 새롭게 피어난 희망을 가슴에 품으며 노년의 과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도전을 마주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다시 생각하고 독립성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친구의 깜짝 방문은 단지 쿠키를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씨앗을 심어준 것이었죠. 노년의 과부는 감정적인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온 마음으로 가족을 사랑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한 사람으로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철학자 세네카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삶은 그것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길다. 그리고 그녀는 자문했습니다. 나는 정말 내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단지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 어느 날 아침, 손주들에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중 그녀는 갑작스러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포기했던 그림, 그리기에 대한 열정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붓을 잡았던 게 언제였을까요?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녀는 독립을 향한 작은 발걸음을 내딛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간단했습니다. 혼자 공원을 걷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곧 그 하루 1시간의 고독이 마치 사막 속 오아시스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산책 시간 동안 그녀는 잊고 지냈던 꿈을 되새기고 그것들을 어떻게 되찾을지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더욱 대담했습니다. 그녀는 지역 사회센터에서 열린 시니어 그림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아이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제 그림을 그리는 법을 잊어버린 건 아닐까? 하지만 유명 화가 파블로 피카소가 말했듯이 영감은 존재한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일하는 도중에 찾아온다. 그리고 정말로 그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림 교실에서 그녀는 예술에 대한 열정을 다시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습니다. 붓질과 웃음 사이에서 그녀는 자신이 마치 자동 조종 상태로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어떤 나이에서도 가능성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노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은 정신 건강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기대 수명을 최대 5년까지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노년의 과부는 이 사실에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새로운 활동을 시작할 때마다, 개인적인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녀는 마치 젊어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항상 순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날은 죄책감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친구의 현명한 조언을 떠올렸습니다. 빈 컵에서는 물을 따를 수 없어. 스스로를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계속 돌보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독립을 되찾으면서 노년의 그녀는 놀라운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가 늘고 만성적인 통증이 줄어들며 기억력도 좋아졌습니다. 저명한 신경학자이자 작가인 올리버 섹스 박사는 뇌는 가장 놀라운 기관이며 매 경험마다 적응하고 변형되고 다시 구성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노년의 그녀는 새로운 모험을 통해 자신의 뇌와 삶을 다시 빚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나타났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자 오히려 그 시간이 더 소중하고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피곤하고 불평하는 할머니가 아닌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진 활기찬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노년의 그녀는 딸과 중요한 대화를 나눌 용기를 냈습니다. 쉽지 않을 것을 알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임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시인 마야 안젤루는 마음속에 담아둔 이야기를 풀지 못하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노년의 그녀는 이제 나눌 이야기가 많아졌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딸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야겠구나.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딸은 그녀를 궁금한 눈으로 바라보며 무슨 말을 들을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생각이 많았어. 노년의 과부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나만의 공간으로 이사할 때가 된 것 같아. 이어진 침묵은 뼈마디를 울릴 만큼 고요했습니다. 딸은 몇 번이나 눈을 깜빡이며 방금 들은 말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엄마. 딸은 말을 더듬으며 물었습니다. 왜요? 여기서 불편하신가요? 우리가 뭔가 잘못했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고 약간의 죄책감도 섞여 있었습니다. 노년의 과부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 사랑. 너희는 정말 훌륭했어. 하지만 이제 나 자신을 다시 찾고 내 공간을 가져야 할 것 같아.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인간은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리고 70세의 그녀는 이제 그 자유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딸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혼란으로 그리고 슬픔과 이해가 뒤섞인 감정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혼자 지내셔도 괜찮겠어요. 만약 아프시면 어떡해요? 딸은 걱정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노년의 그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사라지겠다는 게 아니야. 그냥 내 공간을 가지고 이 삶의 단계에서 나 자신을 위해 성장하고 즐기고 싶다는 거야. 그녀는 저명한 대학에서 발표된 연구를 떠올렸습니다. 독립적으로 지내는 노년층이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고한다는 연구였죠. 하지만 아이들은요? 아이들이 할머니와 함께 있는 걸 정말 좋아해요. 딸은 마지막 이유를 내세우며 말했습니다. 노년의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아이들과 함께 있는 걸 좋아해. 하지만 말이야, 내가 시간을 좀 더 가지면 더 좋은 할머니가 될 것 같아. 작가 앤 모로 린드버그가 한때 말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정교한 기쁨은 사랑받는 것이지만 그것은 자유롭고 의지로서의 사랑이어야 한다. 딸은 한동안 침묵하며 어머니가 한 말을 곰곰이 곱씹었습니다. 마침내 눈에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아요. 단지 엄마가 많이 보고 싶을 것 같아서요. 나도 너희가 많이 보고 싶을 거야. 노년의 과부는 딸을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네가 나를 찾아올 때 아무도 나한테 소금 너무 많이 넣었다고 잔소리하지 않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줄 생각해봐.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리며 그 순간의 긴장을 풀었습니다. 가족 심리학자 마리아 엘레나 로드리게스 박사는 이러한 대화가 비록 어렵지만 부모와 성인 자녀 간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개방적이고 솔직한 소통은 가족 관계를 강화할 수 있으며 그것이 비록 큰 변화를 수반하는 일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가 진행될수록 딸은 어머니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우리 모두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녀는 반성하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정말 많은 세월을 우리를 돌보는 데 바치셨어요. 노년의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이해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맞아. 이제는 나 자신을 돌보고 싶어. 시인 루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는 똑똑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했지만 오늘은 현명해져서 나 자신을 바꾼다. 딸은 자랑스러움과 그리움이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완벽한 아파트를 찾아드려야겠네요. 엄마의 비밀 레시피를 위한 넉넉한 주방이 있는 곳으로요. 그리고 내 식물을 위한 발코니도 있어야지. 노년의 그녀는 설렘에 가득 찬 얼굴로 덧붙였습니다. 새 아파트의 문턱을 넘는 그날, 그녀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나 자신이다. 그리고 노년의 그녀는 용기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집을 꾸미는 일은 그녀에게 뜻밖의 치료와 같았습니다. 배치하는 하나하나의 물건은 그녀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딸이 너무 화려하다고 여겼던 그녀가 좋아하는 화려한 도구, 그녀의 벽을 채운 좋아하는 화가들의 그림, 심지어 그녀는 과감히 벽을 밝은 터키 석색으로 칠하기까지 했습니다. 아, 돌아가신 남편이 지금 나를 본다면 뭐라고 할까? 그녀는 과거를 떠올리며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진정한 재탄생은 익숙한 영역을 벗어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정원 가꾸기 워크숍에 등록했습니다. 식물과 할머니라니 너무 뻔한 조합 아니야. 그녀는 생각했지만 거기서 신랄한 유머 감각을 가진 또 다른 과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둘은 금세 모험을 함께하는 단짝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액티브 에이징, 액티브 에이깅 이라는 개념을 발견했습니다. 단순히 바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목적 있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세계복권기구 WHO에 따르면 액티브 에이징은 사람들이 전 생애에 걸쳐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건강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둘은 요가 수업에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첫 수업은 웃음이 터질 만큼 엉망이었습니다. 마치 엉망인 풀에 체리된 기분이었어. 노년의 과부는 농담을 했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곧 유연성과 균형이 향상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둘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껏 웃을 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 후 커피를 마시던 중 그녀의 새로운 친구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아픈 곳에 대해 불평하지 않는 거 눈치챘어? 정말 그랬습니다. 그들은 삶을 즐기느라 바빠서 나이를 먹는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연극과 같아서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얼마나 잘 연기했는지가 중요하다. 노년의 그녀는 자신의 이막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되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더 많은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독서 모임에 가입해 잊고 지냈던 시에 대한 사랑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자신만의 시를 쓰는 용기도 냈습니다. 젊은 시절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종이 위의 주름은 내 얼굴의 주름보다 덜 보이네. 그녀는 새 친구들에게 농담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나타났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녀만의 공간을 가지게 되면서 자녀와 손주들의 방문이 더 특별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손주들과의 시간은 의무가 아닌 함께 나누는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그녀의 큰손녀가 작은 발코니에서 식물에 물을 주는 일을 도와줄 때 노년의 과부는 근본적인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독립을 되찾은 것만이 아니라 젊은 세대들에게 품이 있고 기쁨 가득한 노년을 보여주는 귀중한 교훈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의 역설은 때로 거리가 가장 중요한 관계를 강화하는 비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노년의 과부가 자신의 아파트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실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나이에 혼자 어떻게 살려고 그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혼자라고. 지금 내 사회생활은 인플루언서보다도 더 바쁜걸. 그리고 그녀는 과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년의 과부와 가족 사이의 물리적 거리는 마치 고무줄과 같았습니다. 약간 늘어나자 그 관계의 강도가 더 커졌습니다. 손주들이 그녀의 집에 오는 방문은 이제 기다려지는 모험이 되었습니다. 그저 텔레비전 앞에서 보내던 단조로운 오후가 아니라 웃음과 발견으로 가득 찬 탐험이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손주들은 할머니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거대한 캔버스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완전 피카소 같아요. 손주 중 한 명이 외쳤습니다. 그림 물감이 심지어 눈썹에도 묻은 노년의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가 문제야? 피카소는 나한테 너무 작지. 나는 위대한 가상의 성씨를 여기에 넣어주세요. 그날 오후 붓질과 웃음 사이에서 가족은 함께 걸작을 만들어냈고 그 그림은 지금 거실에 자랑스럽게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개선된 것은 방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는 짧고 형식적이었던 전화 통화가 이제는 길고 의미 있는 대화로 변했습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훌륭한 소통자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과 마음으로 듣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족에서는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자율성은 가족 전체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엄마가 독립적이고 행복한 모습을 보니 저도 제 꿈을 다시 쫓아보고 싶어졌어요. 결국 자유는 전염성이 있었고
노년의 그녀의 본보기는 가족 모두에게 변화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미시간 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독립성을 유지한 노년층이 더 높은 삶의 만족도와 더 나은 가족 관계를 보고했다고 합니다. 노년의 과부는 이 연구에 살아있는 증거였으며 그녀의 경험은 노년에 대한 고정관념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의 커피 모임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있잖아. 예전에는 사랑이란 항상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제는 진정한 사랑이란 서로 성장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임을 알겠어. 그녀의 말은 시인 칼릴 지브란의 지혜와 일맥상통했습니다. 그는 연합 속에 공간을 두라고 썼습니다. 노년의 과부가 발견한 사랑의 역설은 때로는 정말 가까워지기 위해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철학자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숙한 사랑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라고 말하고, 미성숙한 사랑은 내가 너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말한다. 그녀는 숨막히는 의존 관계에서 건강하고 상호 의존적인 사랑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새로운 가족 역동성은 그녀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손주들은 이제 사랑이 넘치는 두 개의 집을 갖게 되었고, 자녀들은 덜 부담을 느끼면서 더 많은 감사함을 느꼈으며, 노년의 과부는 그녀의 새로운 삶에서 꽃피우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은 행복한 가족을 위한 비밀 레시피를 발견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된 재료는 아이러니하게도 조금의 거리였습니다. 노년의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문제의 열쇠는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것도 완전히 홀로 고립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답은 두 극단 사이의 뜻밖의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듯이 덕은 중용에 있다. 노년의 그녀는 이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깨달음을 얻고 용기 있게 독립을 되찾은 후 그녀는 새로운 딜레마에 직면했습니다. 새로 얻은 자유를 희생하지 않고 가족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답은 인생의 위대한 진리들처럼 단순하지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바로 균형이었습니다. 그녀는 건강한 상호 의존이 열쇠임을 배웠습니다. 이는 미국의 심리학자 스티븐 코비가 독립과 의존의 조화를 이루는 개념으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이는 노년의 그녀가 명확하지만 유연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일주일에 2번 손주들을 돌보는 것에 동의했지만 나머지 시간은 자신만의 활동을 위해 따로 비워두었습니다. 마치 저글링 같아 그녀는 농담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공 대신 사랑, 자유, 책임을 균형 맞추는 거지. 이 새로운 접근 방식은 그녀가 가족과 보내는 시간의 질에 놀라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것은 끝없이 반복되는 시간이 아니라 웃음과 진정한 연결로 가득 찬 특별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작가 미치 앨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삶을 끝내지만 관계를 끝내지는 않는다. 노년의 과부는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시간의 양이 아니라 질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도전 없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죄책감이 마치 맑은 날에 몰려오는 먹구름처럼 그녀를 위협했습니다. 그런 순간에 그녀는 심리학자 칼 융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부정하는 것은 당신을 지배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당신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는 대신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의 결정을 재확인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미시간 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독립성과 가족 지원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한 노년층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30% 낮다고 합니다. 노년의 과부는 이 통계에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균형은 그녀를 더 행복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더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노년의 과부는 그녀가 다니던 노인 지원 그룹에서 친구들에게 일종의 멘토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유머와 지혜를 담아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얘들아, 그녀는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노년은 좋은 와인 같아 숨쉴 공간이 필요하지만 진정한 맛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따뜻한 교류도 필요하지.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 관계를 새롭게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인류학자 마가렛 미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고 사려 깊은 시민 그룹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세요. 사실 그것이 세상을 바꾼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작은 세상에서 노년의 그녀는 한 가족씩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큰 변화는 노년의 그녀 자신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을 가족의 짐이나 형식적인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목표와 꿈을 가진 여성이 되었고 그것을 이룰 에너지도 갖고 있었습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리고 노년의 그녀는 더 이상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자기 사랑의 행위가 한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독립을 되찾기로 결심했을 때 그녀는 자신에게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도 지혜의 씨앗을 심고 있었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아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충실히 사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정말로 그것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용기는 주변에 파급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던 딸도 어머니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히 할머니가 아니라 자신의 꿈과 열정을 가진 한 여성으로 보였습니다. 이것은 딸에게도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자신이 진정 원하는 방식으로 살고 있는지 자문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손주들 또한 할머니에게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듣는 즐거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새로운 그림을 보여주거나 미술 교실에서의 모험담을 들려줄 때 그들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손주들은 무의식적으로 독립의 가치와 끊임없이 성장하는 삶의 중요성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년의 과부가 남긴 유산은 그녀의 가족을 넘어섭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가족 관계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개인적 공간을 존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기대감으로 그들을 무의식적으로 숨 막히게 하고 있는가? 철학자 칼릴 지브라는 한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당신의 자녀가 아니다. 그들은 삶이 스스로를 갈망하여 낳은 아들, 딸들이다. 노년의 과부는 이 말이 부모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자녀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 개별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기억하세요. 다시 시작하기에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오토바이 여행을 떠나고 싶다면 당장 떠나세요. 그러시고 저도 초대하는 거 잊지 마세요. 인생은 두려움 속에 갇혀 있기엔 너무 짧습니다. 편안함의 영역에서 벗어나고 가끔은 두려운 일을 해보세요. 이렇게 우리는 성장하고 배웁니다. 위대한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거나 꿈꿀 수 있는 것을 시작하세요. 대담함에는 천재성, 힘, 그리고 마법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용감해지세요. 여러분 그대로의 모습을 살세요.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행복입니다. 위 비디오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행동하게 만든다면 숫자 9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 2부. 퇴직 후. 특히 70세 이후에는 자녀들에게 절대 이런 것을 주지 마세요. 현대 사회의 압박 속에서 가족 간 유대감이 흔들리는 시대에 한 노인의 이야기는 부모의 사랑과 기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평생을 자녀를 키우고 지원하며 헌신했지만 황혼기에 접어들어 외면당하고 감사받지 못하는 기분이 든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이 남성과 그의 아내는 한때 자녀들에게 최고의 시작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노력과 비용을 아끼지 않았지만 이제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모의 사랑이 무한하더라도 변화하는 가족 역학의 냉혹한 현실을 마주해야 할 때가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남성이 은퇴 자금을 지키고 독립을 우선시하기로 결심한 이유, 그리고 비슷한 감정적 재정적 딜레마를 겪고 있는 은퇴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세요.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우리 동네의 한 남성은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릅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한때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좋은 월급을 받았고 상당한 저축을 쌓아두었습니다. 현재 두 사람 모두 은퇴했고 부부의 합산 연금은 매달 5,000달러, 한화 약 600만 원을 넘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은퇴 이후 자녀들에게 단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돈을 주려고 안달이지만 이들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 남성의 이야기를 통해 그 이유를 들어봅시다. 그는 말합니다. 저는 올해 72세로 은퇴한 지 12년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5살 어리지만 역시 10년 넘게 은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둘 다 공기업에서 일했기 때문에 합친 월 연금이 5천 달러가 넘습니다. 이런 은퇴 자금 덕분에 저희는 생활이 여유롭고 원하는 것은 즐기며 자유롭게 여행을 다닙니다. 저희 자신에게 아끼지 않아요. 평생 열심히 일한 만큼 은퇴 후에는 인생을 즐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여유로운 상황에서도 자녀에게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연금이 이렇게 높은데 남는 돈으로 자녀를 도와주지 않느냐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요즘 젊은 세대는 어렵게 사니까 부모가 도와줘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희 부부는 돈이 아무리 가치가 떨어져도 자녀들에게 쓰기보다는 저희를 위해 남겨두고 싶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냉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두 아들의 행동을 보고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힘들게 살아온 경험이 있어 가난의 고통을 잘 압니다. 공무원이 되어 생활이 나아진 이후 저희는 두 아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많이 쏟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항상 한계를 두었습니다. 필요한 것은 아낌없이 지원했지만 필요하지 않은 것에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제 교육 철학이 적당한 선에서 지혜롭게 대하는 것이었기 때문인지 두 아들은 어릴 때부터 항상 성실하고 잘했습니다. 학업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였고 명문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졸업 후 대도시에서 취업하고 결혼해서 자녀도 낳았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고 안정적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자녀 교육을 잘하셨네요. 두 아들이 대도시에서 백색 칼라로 성공했으니 참 대단하십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들들은 둘 다 훌륭했지만 아내와 저는 그들이 가정을 꾸리고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큰아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우리가 아는 사람의 추천으로 국영회사에 취직할 수 있도록 주선했습니다. 결혼할 때는 새집 마련을 위해 약 10만 달러의 계약금을 대신 내주었습니다. 이후에 차를 살 때도 5천 달러를 보태주었죠. 작은 아들 같은 경우에는 전공이 인기가 없어 졸업 후 직장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유학 보내기 위해 돈을 썼고 거의 30살이 되어서야 안정적인 직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결혼했을 때는 다른 지방 출신의 여성을 만나 결혼했는데 그때는 지참금으로 5만 달러 이상을 썼습니다. 또한 두 아들에게 각각 집을 마련해 주면서 우리 부부가 평생 모은 저축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그는 덧붙입니다. 그 후 두 아들이 모두 자녀를 가지게 되면서 아내와 저는 손주들을 돌보기 위해 일찍 은퇴했습니다. 아내는 큰 손자를 돌보기 위해 50세에 은퇴했고 저는 작은 손녀를 돌보기 위해 60세에 은퇴했습니다. 두 아이가 학교에 들어갈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두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희생하면 언젠가는 우리를 돌봐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효심은커녕 우리에게 의존하려는 마음만 보였습니다. 보통 어르신들이 계신 집은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들들은 다릅니다. 명절에도 집에 오는 일이 드물고 전화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큰아들은 우리 집에서 불과 300km, 차로 4시간 거리에 살고 있지만 1년에 한 번, 대개 설날에만 옵니다. 그나마도 빈손으로 와서는 선물을 챙겨 가곤 합니다. 한 해를 기억해요. 그는 회상합니다. 이웃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한가득 선물과 물건을 가져오는 동안 우리 큰아들은 너무 인색했죠. 그는 SUV를 타고 집에 왔지만 우리 부부에게 가져온 것은 단 2벌의 옷이 전부였어요. 설날 선물을 따로 가져온 것도 없었습니다. 다른 자녀들은 설날에 부모에게 세뱃돈을 드리지만 큰아들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손주들만이 세뱃돈을 챙겨서 저희에게 건네줬죠. 설이 끝나기도 전에 큰아들은 떠나면서 우리가 준비한 설날 물품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그 해 저는 아들과 며느리가 너무하다고 느껴서 몇 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대답하더군요. 어차피 이제 나이도 드셨는데 많이 드시지도 못하고 집에 두면 다 낭비잖아요. 그는 계속 말합니다. 작은 아들은 더 심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집을 사줬을 때 차를 사겠다며 또 돈을 요구했습니다. 돈을 달라고 할 때 그의 말투는 마치 강도 같았어요. 아버지, 차를 사야 하니까 빨리 7만 달러를 송금해 주세요. 당장요 라고 했죠. 저는 아들의 그런 요구적인 태도가 정말 불편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아버지고 내가 아들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7만 달러를 줄 여유는 있었지만 이미 차가 있는 상황에서
또 차를 사겠다는 요구는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중에는 차를 살 돈을 구하지 못하자 다른 핑계를 대며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리모델링해야 한다거나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며 매번 수만 달러를 요청했죠. 하지만 저는 그의 의도를 간파했고 매번 조금씩만 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돈을 주지 않으니 아들은 마치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우리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올 때마다 태도가 차갑고 무심했으며 밥만 먹으면 바로 떠나곤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머물라고 부탁해도 집에 있는 게 불편하다며 냉정히 거절했습니다. 는 덧붙입니다. 점점 두 아들의 행동은 우리 마음을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4년 전 아내가 관절염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수술과 치료에 필요한 병원비는 우리가 모두 부담했지만 아내는 아들들이 병문안을 오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두 아들 모두 병문안을 피하듯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머니를 보러 오면 돈이라도 들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결국 두 아들은 단순히 전화 한 통만 했을 뿐 진정한 관심은 전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수술이었음에도 아내는 육체적 고통이 아닌 감정적인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병원에서 다른 환자들은 자녀들의 보살핌을 받았지만 우리 부부는 서로 의지할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서글펐습니다. 그는 계속 말합니다. 그 후 아내가 아직 회복 중일 때 저는 실수로 넘어져 발이 골절되었습니다. 당시 아내는 허리가 좋지 않아 저를 돌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에게 와서 돌봐달라고 부탁했지만 둘 다 핑계를 대기만 했습니다. 한 아들은 일이 바쁘다고 했고 다른 아들은 몸이 안 좋다고 했죠. 제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설명했지만 두 아들 모두 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돈을 써서 간병인을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회복 중에 손주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큰아들은 가족과 함께 바닷가로 휴가를 떠났고 작은 아들은 등산을 갔다고 하더군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육체적인 고통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습니다. 이런 경험을 겪고 나서 그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우리 부부가 여전히 저축한 돈을 아들들에게 줄 필요가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저는 점차 아들들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아들들에게 의지하지 않기로 했고 노후 생활을 그들에게 기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지금 아들들이 이렇게 냉정하게 대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더 심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단단히 지키기로 했습니다. 아들들에게 단 한 푼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비상 상황이 생기더라도 노후 자금은 충분히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 돌볼 수 없게 된다면 아들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함께 요양원에 들어갈 겁니다. 요양원은 가족의 따뜻함과 개별적인 보살핌이 부족할 수 있지만 돈으로 서비스를 사는 것이 아들들에게 의지하는 것보다 더 편안하고 즐거울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마도 이 남성의 상황은 드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없는 일은 아닙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인간관계는 종이처럼 얇아졌고 가족 간의 애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은 자유와 자기만족을 추구하며 부모에게 완전히 효도하는 사람은 드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는 은퇴 자금을 꼭 지켜야 합니다.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건 좋지만 과하게 돕지는 말아야 합니다. 누구나 인생의 굴곡을 경험해야 하고 자녀들 또한 자신의 시련을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자녀가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의 능력 안에서 돕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은퇴 후 자녀를 도와 손주를 키울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스스로 자녀를 키우기를 원하며 부모에게 맡기길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주를 돌볼 일이 없다면 은퇴 후 삶은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연금이 충분하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불안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60세에도 아직 젊으며 5월 6년 더 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4가지 직업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1. 첫 번째 유형은 커뮤니티 경비 업무입니다. 많은 커뮤니티 경비원들이 은퇴한 노년층입니다. 만약 건강 상태가 좋고 은퇴 후 새로운 일을 찾고 있다면 커뮤니티 경비원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사는 동네에서도 몇몇 경비원들이 은퇴한 노년층입니다. 그들은 매일 경비 부스에서 신문을 읽으며 방문객이 올 때 버튼을 눌러 문을 열어주는 일을 합니다. 업무는 비교적 여유롭습니다.
경비 업무를 구할 때는 고급 주거 단지를 목표로 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곳은 관리 기준이 엄격하여 은퇴한 노년층을 채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신 중저가 주거 단지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경비 업무는 야간 근무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족 구성원이 은퇴 후 경비 업무를 시작했는데 야간 근무를 해야 해서 꽤 피곤했다고 합니다. 이를 대비할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경비 업무를 구할 때는 지인을 통해 소개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인맥이 없다면 커뮤니티 관리 사무소에 직접 문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두 번째 유형, 돌봄 도우미. 파트타임 가사 도우미. 52세의 한 여성이 은퇴한 지 2년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달 1,500달러 약 20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었지만 남편은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외동아들은 석사 과정을 공부 중입니다. 부모님이 건강하신 덕분에 그녀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은 없었지만 슈퍼마켓에서 일하거나 가게를 지키는 등의 임시직으로는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른 길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아파트 아래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다가 오래된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지인은 자신의 상황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스스로 생활이 가능했지만 외동딸이 결혼 후 다른 지역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어 도움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는 상주하는 가정부를 고용하는 것은 부담스럽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며 대신 주임머 유해요리나 집안 청소를 도와줄 사람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녀는 자신의 지역사회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노인들이 많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새로운 형태의 돌봄 도우미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상주하지 않지만 필요한 때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녀는 지역 커뮤니티 그룹에 요리, 청소, 병원 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그날 밤 3명의 노인 자녀들로부터 문의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먼저 고객들의 식습관과 선호에 맞게 음식을 만들어 배달하는 일로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는 집안 청소와 병원 동행 서비스로 업무를 확장했습니다. 그녀의 서비스는 지역사회에서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끌게 되었고, 그녀는 은퇴 후 보람있고 유익한 일을 찾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지나자 그녀는 가족에게 소홀함을 느끼는 노년층 사이에서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노인들은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동반자와 이해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노인들과의 교류는 그녀에게 공감과 소통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삶의 경험을 인정해주는 사람을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실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지원도 제공하게 되었고, 이는 그녀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6개월 후, 그녀는 예전 직장 동료들을 초대하여 함께 일할 수 있는 소규모 팀을 결성했습니다. 이 팀은 노년층에게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노인들과 팀원 모두에게 따뜻한 지원의 환경을 만들어냈습니다. 3. 세 번째 유형, 소규모 노점 운영. 약간의 저축이 있다면 작은 카트를 구입해 슈퍼마켓이나 쇼핑몰 입구에서 과일이나 간식을 판매하는 노점을 열 수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자영업으로 약간의 경제적 위험이 따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금이 제한된 은퇴자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독립적으로 일하는 것을 좋아하고 여유 자금을 가진 분들에게는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만약 집에 작은 정원이 있어 재배 재배한 채소가 있다면 이를 노점에서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키운 신선한 농산물을 판매하면서 소일거리를 찾고 약간의 수익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네 번째 유형은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입니다. 여성들은 은퇴 후 남성들처럼 경비 업무를 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여성은 은퇴 후 설거지 일을 찾아서 점심과 저녁 시간대에 식당에서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휴식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급여는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로는 호텔 청소 직원이 있습니다. 은퇴 후 추가 수입이 필요하다면 일을 찾는 것이 가능합니다. 돈이 있으면 안정감이 생기고 경제적 독립은 은퇴자에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로로 인해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강도의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인생을 즐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하며 돈을 버는 것은 부차적인 고려 사항이어야 합니다. 많은 돈이 없어도 단순한 삶을 살고 절약하면 충분히 생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은퇴자 분들께 행복하고 충만한 은퇴 생활을 기원합니다. 기억하세요. 이 커뮤니티에서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노래에서 혼자가 좋은데 외로움은 두려워요라는 익숙한 가사를 듣곤 합니다. 이 가사를 젊은이들이 부르지만 외로움의 진정한 깊이는 어르신들만이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여가 활동, 폭넓은 사회적 교류, 혹은 바쁜 업무가 삶의 공허함을 채우고 걱정을 덜어줍니다. 하지만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세대인 어르신들에게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들은 인생의 마지막 언덕을 조용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 건강, 심리적 안녕의 제약으로 인해 그들의 특권은 제한적입니다. 자녀나 타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많은 어르신들이 혼자 사는 삶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이 들어감에 따라 찾아오는 고독을 받아들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조금 슬프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이는 매우 현명한 결정입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를 통해 이 주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시죠. 위 비디오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행동하게 만든다면 숫자 9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 3부. 며느리와의 갈등 속에서 평화를 위해 혼자 살기를 선택한 어머니. 남편을 일찍 잃은 한 79세의 여성은 두 아들을 키우며 훌륭한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동안 저축하며 큰 집을 지어 아들들이 결혼 후 함께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계획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결혼한 후 약 4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절약 정신과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참지 못해 자주 밖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사를 돕는 사람을 고용하자는 며느리의 요청을 거절했고, 며느리는 일이 바빠 정럭마다 청소를 하거나 아침 일찍 시장에 가는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각자 따로 사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결혼한 후에도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갈등은 반복되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사치스러운 소비를 좋아했고 시어머니가 조언을 하면 충격을 받았다고 표현했습니다. 주말에는 아이를 돌보거나 데리고 나가기보다는 운동을 하거나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들을 할머니에게 맡겼지만 아이들이 아플 때마다 시어머니가 아이들의 식습관을 엄격히 관리하지 않았다고 불평했습니다. 며느리가 충고를 듣지 않고 대려 반박하며 아들이 아내 편을 들자 어머니는 평화를 위해 혼자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후 5년 넘게 두 아들은 가까운 곳에 살며 자주 손주들을 데리고 그녀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그녀는 외로움을 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바쁠 때는 손주들이 하루를 그녀와 보내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느리들과의 긴장이 줄어들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관계도 더 좋아졌습니다. 11월 중순 어느 늦은 밤, 할머니는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을 겪었습니다. 아들은 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큰며느리가 급히 달려와 아침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다음 날에는 작은 며느리가 대신 와서 병원에 모시고 가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함께 살면서 맞지 않으면 갈등이 생기기 쉽죠. 아이들도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고 제가 제 뜻대로 살라고 강요할 수 없어요. 비슷한 이야기가 다른 동네의 73세 여성에게서도 들려옵니다. 그녀는 2년 전 가족의 화목을 위해 혼자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전통 가극을 좋아하고 일찍 잠드는 편이며 조용한 것을 선호합니다. 반면 13세 쌍둥이 손주들은 현대 음악과 액션 영화를 좋아해 TV 시청을 두고 다투는 일이 잦았습니다. 손주들은 늦게까지 깨어 있고 집안은 자주 어수선했습니다. 아들은 야간 근무를 하고 아침에 돌아와 요리를 할 때 소음을 내며 그녀는 수면을 잃곤 했습니다. 손주들을 꾸짖으면 며느리는 그녀가 너무 엄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아들은 근처에 작고 아늑한 집을 지어 그녀가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갖추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새 삶을 정리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생활을 꾸려갔습니다. 여행을 다니고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 식사하거나 전통 가극을 함께 즐겼습니다. 또한 건강을 위해 요가 수업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몸이 좋지 않을 때는 아들이 그녀의 집에 머물며 돌봐주었고, 비록 따로 살고 있었지만 자녀들은 여전히 그녀를 존중하며 가정 문제에 대해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가족의 중심에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독립적인 생활이 이렇게 가족의 보살핌을 받으며 행복한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한 70세 여성이 다른 지역의 작은 집을 임대했습니다. 그녀는 딸의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작년 딸의 집을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자신의 저축을 모두 모아두었고 집의 소유권을 딸에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사이가 집이 좁다며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어머니는 딸의 행복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임대한 집을 방문했을 때 조용히 옷을 정리하고 친구에게 선물 받은 낡은 TV를 설치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딸은 그녀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전화했지만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현재 그녀는 자신의 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며 자녀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노년기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온 부모들은 자녀와 손주들과 함께 살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을 즐기는 부모들이 있는 반면 혼자 사는 것을 선택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세대 간의 사고방식과 생활 습관의 차이로 인해 함께 사는 것이 어렵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 부모들은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따로 사는 희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부모들은 인생의 초반에는 즐기지 못했던 취미를 즐길 시간을 가지기 위해 혼자 사는 것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든 따로 살든 노인들은 여전히 자녀와 손주들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4부. 혼자 입원한 후 집을 팔고 요양원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올해 저는 75세이고 두 아들과 두 딸, 총 4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네 자녀를 다 키워냈다면 노후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든든히 지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저를 실망시켰습니다. 우리 가족은 경제적으로 나쁜 상황이 아니었고 자녀들 모두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성공한 이후로 점점 우리와 멀어졌습니다. 3명은 다른 지방으로 일자리를 찾아 이사 갔고 첫째 딸은 일찍 결혼해 거의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가정에 바빠서 명절에도 거의 모이지 않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나마 두 아들의 집을 마련해 준 것 외에는 손주를 돌보는 부담이 없었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았습니다. 당시 우리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기에 자녀들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자녀들은 우리에게 점점 더 무관심해졌습니다. 심지어 저와 남편이 아플 때조차 서로를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녀들에게 기대는 것은 운과 기분에 달린 문제일 뿐이라는 사실을요. 시간이 평온하게 흘렀지만 남편이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면서 저는 큰 불안감에 빠졌습니다. 제 자녀들 중 누구도 저를 돌보려고 하지 않았고 저는 혼자 살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으면서 저는 관절염, 고혈압, 심혈관 질환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은 가끔 제 건강을 확인하고 방문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혼자 지내야 했습니다. 지난 여름, 저는 작은 수술을 받았고 4, 5일 정도 병원에서 관찰을 위해 입원해야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누군가 제 곁에서 간병을 해야 한다고 했고 저는 자녀들에게 교대로 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들들은 직장 일을 쉬기 어렵다고 했고 며느리들은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딸은 시간이 없다고 단순히 말했습니다. 다른 환자들이 자녀들의 보살핌을 받는 모습을 보며 저는 약간의 외로움과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병실에 누군가가 왜 혼자 있는지 물었을 때 저는 자녀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몰래 수술을 받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병 앞에서 강한 척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수술 당일 간호사가 상처를 소독하고 식사를 준비하며 필요한 물건을 사다 줄 도우미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저는 스스로를 돌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옆 병상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아이들에게 휴가를 내서 자신을 돌보라고 요구하는 것을 두고 불평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만약 제가 자녀들에게 같은 것을 강요한다면 그들 또한 내 뒤에서 저를 원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혼자 입원하는 것이 아마도 가장 나은 선택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적어도 혼자 있으면 조용히 회복할 수 있었으니까요. 퇴원 후 저는 노후를 스스로 잘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자녀들에게 효도를 기대하거나 저를 돌봐주기를 바라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다는 것을 깨달은 후 저는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100제곱미터가 넘는 저의 집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은 조금 낡았지만 도심의 위치에 있어 13만 5천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4만 달러 이상의 저축과 매달 900달러의 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모두 합하면 요양원을 선택하든 간병인을 고용하든 남은 인생을 편안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집을 팔고 요양원으로 이사 가겠다고 발표하자 자녀들은 갑자기 저를 더 자주 연락하며 걱정하는 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먼 길을 달려와 방문하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그들이 집과 재산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는 일부러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인생을 제 손으로 직접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진정한 노년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자녀에게 의지하는 것은 복권에 당첨되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가 효도하면 다행이지만 무심하고 소홀하게 대하면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낫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기 위해서는 노인들도 건강을 잘 유지하고 좋은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돌봐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자신을 위한 자금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5부 86세 여성 자녀 없이 혼자서도 행복한 삶을 살다. 여러분, 어떤 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혼자 사는 삶을 선택하지만 또 다른 부모님은 스스로 이 생활 방식을 택합니다. 이 여성은 현재 86세이며 아들과 딸,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두 자녀 모두 효심이 깊습니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후 자녀들은 그녀와 함께 살기를 원했지만 그녀는 자녀들에게도 각자의 삶이 있으며 자신이 함께 있으면 그들의 일상이 복잡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아들과 딸 집에서 각각 살아보았지만 그녀의 존재가 그들의 일상에 혼란을 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평화로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더 선호했습니다. 혼자 살면서 외롭지 않다는 것은 거짓말일 수 있지만 그녀는 이 생활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바쁘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아침 6시쯤 일어나지만 바로 침대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확인하고 메시지에 답을 하며 잠시 게으름을 피웁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녀가 집을 청소하거나 정원을 가꾸며 시간을 보내는 다른 노인들처럼 부지런히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매일 아침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마지막 추억을 지키는 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녀 또래의 친구들 중 오늘 메시지를 주고받던 사람이 다음날 가족에게서 보고 소식을 전해 듣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는 짧은 메시지 하나만으로도 그녀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인생은 이렇게 덧없이 흘러갑니다. 아침에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후 그녀는 아침 식사를 하고 약을 챙겨 먹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원을 살핍니다. 그녀는 다육식물 키우는 것을 좋아해서 100개가 넘는 화분을 갖고 있습니다. 장미, 작약, 수국, 오렌지 나무, 동백나무, 선인장, 부겐빌레아까지 다양하게 가꿉니다.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어 정원을 거닐며 모든 화분에 물을 주고 나서야 비로소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그 다음은 시장에 가는 일입니다. 예전만큼 힘이 좋지는 않아 이제는 천천히 움직입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나면 벌써 오전 10시가 넘습니다. 잠깐 쉬고 나서 다시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가까이 사는 친구들, 멀리 사는 친구들 모두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이 나이에는 모두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안부를 묻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 후 점심을 준비하는데 몸이 좋지 않을 때를 대비해 저녁 식사도 미리 준비해 두기도 합니다. 그녀의 하루 일과는 두 가지 목표를 포함합니다. 날씨가 좋으면 산책을 나가고 비가 오면 혼자서 탁구를 치거나 집에서 운동을 합니다. 운동 후에는
태블릿으로 숫자 게임을 즐깁니다. 노년기에는 정신 운동이 필요하죠. 기억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혼자 사는 이 생활에서 그녀가 하는 일은 이 정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행복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녀는 매일 아들과 딸에게 전화를 합니다. 집에는 보안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무슨 일이 생기면 자녀들에게 즉시 알릴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녀들과 함께 살든 혼자 살든 각 상황에는 나름의 가치가 있으며 자신이 만족하면 된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건강이 매우 좋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녀의 몸에는 여러 질병이 잡고 있습니다. 39세에 고혈압 진단을 받은 이후 고지혈증, 당뇨병, 그리고 신장 기능 저하가 뒤따랐습니다. 그녀는 매일 많은 물을 마셔야 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러한 질병에 익숙해졌고 약을 꾸준히 복용하며 일상적인 생활 습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췌장 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악성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무척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았지만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사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종양이 양성인지 악성인지 추가 검사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80세를 넘겨 살아온 그녀는 이미 생로병사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사는 데만 집중하며 다른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종종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추가 검사를 강하게 주장했지만 그녀가 끝까지 거절하자 결국 자녀들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몇 년 더 아무 통증 없이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슬프든 행복하든 하루는 지나가고 시간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매일을 낙관적으로 살아가기로 선택했습니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자녀들이 갑작스러운 이별로 슬퍼하지 않도록 자신의 장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에게 세 가지 주요 요청을 남겼습니다. 연명 치료를 하지 말 것, 가장 저렴한 유골암을 사용할 것, 추모식을 하지 말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자녀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피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녀가 차분하게 설명한 후에야 자녀들은 마침내 그녀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깨달음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원치 않더라도 우리는 피할 수 없는 끝을 마주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인생의 긴 여정을 걸어오며 내리막길에 다다르고 황혼의 시기에 접어들면 깊은 성찰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후회도 있고 그리움의 순간도 있지만 그것들은 모두 과거에 속해 있습니다. 이제 노년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는 삶의 만족을 찾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모든 나무에는 꽃이 피고 모든 가정에는 이야기가 있다는 옛말처럼 평범해 보이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꿈일 수 있습니다. 재산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운명과 욕망 사이에는 늘 모순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노인들은 보통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단순합니다. 젊은 시절의 무모함, 중년기에 열심히 살아온 시간, 그리고 초록이의 분투 이후 노년기에 가장 원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평화를 찾으면 그 다음으로 원하는 것은 건강입니다. 노인들에게 건강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노년에는 걱정이 많아지고 미래를 더 멀리 내다보게 됩니다. 노인들은 생의 말미에 겪을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또한 자녀들 간의 재산 분쟁이나 며느리와의 갈등 같은 가족 문제로 인해 슬퍼지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이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노년의 사람들은 지나치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많은 것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혼자 살든 함께 살든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따로 살면 세대 간의 간격, 사고방식의 차이, 그리고 생활 방식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사는 것에서 오는 부담을 덜고 각자의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 모두가 재정적, 정신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노인들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낙관적으로 사고하며 나이에 맞는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기쁨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노년에 겪게 될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좋은 습관을 들이고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며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의 어려움을 솔직히 공유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노년의 삶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져야 하며 이를 가능한 한 빨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 준비는 단지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 신체적인 면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비디오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행동하게 만든다면 숫자 9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